안녕하십니까, 황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서는 한비자가 법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법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신부래가 주장했던 술치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수를 통해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도자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7가지 술, 7가지 전략이죠. 그죠? 신하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7가지 술, 7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6가지 낌새, 밑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낌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뒷부분 6가지, 지도자라면 반드시 살펴야 될 6가지 낌새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서 곤차제하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권력을 빌려준다. 곤차, 권력을 빌려줘서 제하, 신하들한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군주는 죽는다. 지도자는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한비가 얘기하는 첫 번째 낌새입니다. 밑에서 꼭 군주와 같은 행동을 하는 낌새가 있으면 그걸 잡아내라 이런 얘기죠. 그걸 고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해진다. 우리가 육미라고 했을 때 이게 미가 이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미가 아니에요. 미라는 것은 미세한, 아주 보이동말동하는 미세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미라고 하는데, 그러한 아주 미묘한 낌새, 이거를 지도자라면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권세 불가의 차이니라. 말 그대로 권력이라는 것은 남한테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종 이방원하고 우리가 정도전 간에 굉장히 알력 다툼이 있었던 조선시대 초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죠? 태종 이방원은 군주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정도전은 관료 중심의 나라를, 사대부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자꾸 군주에 올라가는,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태종 이방원한테 제거되는 그런 욕을 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낌새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이, 다시 얘기하면 군주와 신하의 이익은 서로 다르다. 우리가 군주하고 신하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 계약 관계라고 얘기했죠. 군주는 자기와 녹봉을 가지고 신하들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하들은 자기의 재능을 잘 보여서 군주한테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수요와 공급이 맞아졌을 때 계약이 형성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비자는 신하 관계를 본 겁니다. 따라서 신하와 군주의 이익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신하된 사람은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충성할 거라고 100%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아주 그 건강한 의심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 한비자의 지속적인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신하가 이익을 챙기면 임금은 이익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간신은 필요에 따라서는 적국의 군대라도 끌어들여서 국내의 방해자를 제거하고 전쟁이나 외교에 관한 일을 일으켜 군주를 현혹시킨다.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이 외차, 외부의 힘을 빌린다.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그죠?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황후 시해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종의 악원 파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 있게 확인하고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난 강의 시간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위나라의 재상 백규
백규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한나라의 재상 폭연한테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나는 위나라 재상이고 당신은 한나라 재상이니까 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나라의 힘으로 밀어주는 방법을 택하면 당신이나 나나 재상 자리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외부의 힘을 빌리는 그러한 사례로 한비자는 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우리 상사한테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인사청탁이라든가 또 권력의 힘을 빌려서 아들 또는 가족들을 취직시키려고 하는 인사청탁 이런 것들이 다 이외차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가지 낌새 육미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탁어사류입니다. 탁어사류 위탁한다 어디에 사류 비슷하게 보이는 종류에다가 위탁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거짓된 것을 옳은 것처럼 가장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하여 혼동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군주가 오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군주가 오판을 하도록 만들어서 실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군주가 오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것을 꾸민 사람은 개인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한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탁어사류.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드라마화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나라 회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암군이었죠. 그래서 초회왕의 애첩인 정수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마 굉장히 미인이고 그다음에 애교도 많고 남자를 현혹시키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회왕의 애첩이었는데 초회왕이 새로 미녀를 드리는 때가 됐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미녀가 오자 이 정수라는 애첩은 그 미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금님은 우리 군주는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코를 가리는 이런 모습을 참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네도 만약에 왕한테 가까이 갈 기회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코와 입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왕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요? 거짓말 시키는 거죠.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녀가 왕하고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자 초회왕이 한때 세 명이 두 명 이제 정수하고 자기 애첩하고 있을 때 왜 저 미인은 나만 보면 이렇게 코와 입을 가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정수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 사람은 왕의 그 냄새를 싫어한다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데 정수하고 같이 이제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렸던 겁니다. 그러자 왕이 대노해가지고 당장 그녀의 코를 베어라 하고 형벌을 내려서 결국은 엄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한비자의 고사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정수라는 애첩이 그죠? 사기극을 벌려서 자기의 정적을 또는 자기의 경쟁 대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으니까 탁어사류 거짓된 모양으로 꾸미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낌새를 제대로 차려라 하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낌새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낌새를 지도자라면 알아차려야 되는 건 뭐냐? 이해유반이다. 이해유반. 이건 앞에서 나온 얘기와 유사합니다만은 신하와 군주 이해 또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상호 간의 이해는 유반 서로 반대된다.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군주와 신하는 항상 이해가 상반되니까 현명한 군주는
만약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익을 보는 나라는 누구냐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신하들 중에서 A라는 신하가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반대로 반사이익으로 누가 이익을 볼 거냐를 잘 따지게 되면, 그러면 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네 번째 낌새를 차려야 된다는 것이 이해 유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국가 간에서도 일어나고 조직 내에서도 부서 간에서도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경쟁 관계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한 옛 고사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나라는 한위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분리되기 전에 나라가 진나라지요. 진나라 헌공이 애첩이 있었어요. 애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여희입니다. 아주 그 좋지 않은 애첩으로 이름을 남긴 그런 여자들 중에 하나죠. 여희, 양귀비 이런 것처럼 여희. 이 여희는 본래 흉노족, 중국의 북땅에 위치했던 흉노족에서부터 진헌공이 점령했을 때 데려왔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헌공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점차 이제 자기가 정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쪽에 헌공의 정부인은 제강이라고 제나라의 공주였죠. 그 부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신생이라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여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생이 이제 태자로 임명이 됐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신생이 태자였어요. 그런데 여희가 점차 이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맛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아들 해제하고 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들 해제를 어떻게 하든지 태자로 삼고자 다양한 술을 부립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정부인은 먼저 죽었어요. 제강은 먼저 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희가 어느 날 밤에 신생을 몰아낼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신생 태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니까 태자의 어머니인 제강이 꿈에 보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빨리 그 묘소에 가서 어머니한테 제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생은 여의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물론 훈련도 하고 또 하는 것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어머니 묘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묘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 드린 음식 중에서 고기들을 제사 음식 고기는 예전에는 축육이라 그래가지고 복육이라 그래서 복을 내리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린 다음에는 고기들을 서로 다 나눠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생도 어머니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고기를 아버지 헌공한테 보내드리죠. 근데 이제 헌공이 때마침 그때 사냥을 나갔었어요. 사냥을 나가가지고 6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희는 고기를 묵혀놓다가 거기다가 이제 독을 탑니다. 독을 타가지고 헌공이 사냥해서 돌아오자 그 독이 든 고기를 이게 태자 신생이 어머니 제강한테 제사를 올리고 보내온 고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드시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헌공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 고기를 한번 혹시 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고기 조각을 떼서 그걸 옆에 있던 강아지하고 그다음에 어린 환관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은 강아지하고 어린 환관이 그 자리에서 죽죠. 죽으니까 이제 헌공이 노발대발하죠. 아니 그거를 못 참아서 나를 이렇게 시해하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시해하려고 하느냐라고 굉장히 진노를 한 거죠. 그러자 신생은 자기 어머니 묘가 있는 그 성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다가 옆에 이제
이러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신하들이 와서 신생한테 왜 아버지한테 제대로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태자는 신생은 얘기하기를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이제 그 애첩 여희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여희의 죄목이 밝혀질 테니 결국은 옥에 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를 수발할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도 도망을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화를 먼저 피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신생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시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아들이 외국에 나간다고 외국에서 누가 그 아들을 받아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며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좀 부족한 면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전통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선택을 했어요. 결국은 이 여희의 간교한 술책에 휘말려서 태자 신생은 목숨을 잃고 마찬가지로 헌공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은 해제가 태자로 임명되는 그러한 사례로 한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얘기했던 참이 내정이라는 얘기예요. 참이 내정. 참이라는 것은 뭐냐? 참이라는 것은 참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로 나란히 한다. 옆에 나란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의라는 것은 의심한다죠. 근데 원래 요 의식 견주다 하는 이 의자도 있어요. 견주다. 나란함을 견주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윗사람하고 나란함을 견주다. 또는 권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나란함을 견주다. 또는 직위가 서로 다른 사람이 나란함을 견주다 할 때 참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그러한 윗아래 간의 나란함을 견주게 되면 결국은 뭐가 일어난다? 내정이 일어난다.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한비자가 얘기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살펴야 될 낌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진헌공과 여희, 신생, 태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조직이 혼란해지고 결국은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낌새. 마지막 낌새는 뭐냐 그러면 적국 패치예요. 적국 패치. 적국. 적의 나라죠. 적의 나라로 패라는 것은 없앤다 이런 얘기죠. 치라는 것은 올려놓는다라는 뜻이죠. 적국 패치. 적의 나라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의 신하들을 없애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등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적국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놀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라면 이런 지도자는 아주 뭡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못 되는 거죠. 적국이 힘쓰는 바는 우리 군주가 밝게 살피는 것을 어지럽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렇죠. 만약에 A국, B국이 서로 싸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도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략이죠. 하는 데 있다. 군주가 따라서 밝게 살피지 못하면 적국은 그들의 생각대로 대신들의 인면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거야. 자기가 위협이 있다고 다른 나라에서 위협이 된다는 인물들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한 술수와 전략과 책략을 써서 그 사람을 파면하게 만들고 자기 쪽 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써서 임명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
그걸 잘 살펴라 이거.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임용한 사람이냐 아니면 누구의 외부의 청탁을 받아서 임명한 사람이냐 또는 외부의 그러한 책략에 따라서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냐 이걸 지도자는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이거는 노나라 때 공자의 나라죠. 노나라 애공 때 기원전 494년에서 468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그 시대 기원전 5세기 그때 공자를 어떻게 하든지 공자가 이 당시에 그 관직을 맡고 있었죠. 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공자가 관직을 맡아서 나라 일을 처리하자 나라가 제대로 잘 다스려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나라 경공 옆에 있는 나라죠. 제나라 경공이 어떻게 하든지 저 공자를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공자의 성향을 잘 알아요. 공자는 의로움,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주가 분명히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군주가 얘기를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진언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그만두든지 군주가 자르든지 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제나라 경공은. 그래서 자기 신하인 여저라는 신하를 시켜서 요즘 말로 하면 가무단이에요. 가무단. 여악, 여자로 구성된 악단. 가무단,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는 가무단을 보냅니다. 16명으로 구성된 가무단을 노나라 애공한테 보내요. 애공한테 보내서 그날로부터 애공은 매일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 가무단에 파묻혀 가지고 술과 노래와 춤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자, 공자가 예측했던 대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간했어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나 왕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했어요? 공자는 결국 사표를 내고 노나라를 떠나서 초나라로 가게 됩니다. 가무단. 자, 이 예나 지금이나 참 이 미인계 이게 우리 지도자들은 속아서는 참 안 돼요. 요즘으로 하면은 뭐 룸사롱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가서 접대받은 대가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듯이 하여튼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가무단을 보내서 상대방 나라의 지도자를 암울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충신, 올바른 사람들을 몰아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술책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바로 적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한배이자의 법치 그리고 법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술치 그죠? 7가지 술과 6가지 육미 낌새를 알아차리는 얘기를 했는데 한배자는 이 술 사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 건설과 부국강병이 목표죠. 그죠? 그런데 법만으로는 제대로 이게 시행되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전략 전술이 없으면 상황과 같이 거열행위나 당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군주가 확인하고 처리해야 될 술이라는 하나의 또 시스템이 있더라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의료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의사 집단하고 정부하고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법으로 자 2,000명 증원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2,000명 증원 못하겠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시행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전략 전술이 반드시 뒤따라줘야지 법이 시행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배자는 그때부터 그걸 이미 간파를 했던 내용이죠. 따라서 군주가 국정 담당 신하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즉 상벌의 권병을 쥐고, 그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수를 확인해서 이러한 신하들의 의중도 파악하고 낌새도 파악을 해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얘기했던 무위예술이에요. 무위예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무위지치다. 그러면서도 다스려진다. 무위지치. 이게 바로 한비자의 술사상입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